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19세기인데 너무 말아맛이다. 진정원 뭐 히스클리프가 나고 내가 히스클리프다. 빨간짓한 소리고 그거는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파괴시킬 거야. 니네 모두를. 너도 망해야 돼.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그 다음 대사가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설에서 가장 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오늘은 고전을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알면서 이렇게 물어봐. 폭풍의 언덕입니다. 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걸 고전 읽기 시작할 때 지윤 박사님이 폭풍의 언덕을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네, 은하님이 싫어. 우중충해. 나 그 책 별로 안 좋아해. 막 학교 다닐 이러면서. 때부터 싫었어. 막 그랬는데. 아, 진짜? 근데 요새 또 폭풍의 언덕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또 폭풍의 언덕이 약간 좀 화제가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싫어해도 피해갈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뭐 불후의 명작이고 고전이죠. 아니, 그때랑 얘기가 좀 다른데. 네. 네. 근데 영화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뭐 폭풍의 언덕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려고 영화가 또 개봉해서 달려가서 보고 오고, 이동진 님이 괜찮은 영화라고 얘기하시며 컨텐츠 만든 믿고 갔구나. 것도 봤는데, 아니 아까 이제 그 소설이 불후의 명작이라고 했지만 뭐 영화에 비교하니까 이건 굉장히 그 온화한 스토리의 소설이 아니었나. 영화는 좀 보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은하님이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삐 처리해주고 저한테 막 그래갖고 저는 이제 안 봤거든요. 내가 진정한 친구가 진정한 이런 거 친구야. 아닌가? 진정한 친구야. 나쁜 친구였으면 너무 좋아 가서 봐. 뭐 이랬겠지. 이거 나만 보기 아깝다 이랬을 텐데. 근데 대중들의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힘들죠. 좋기가 힘듭니다. 뭐 평론가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전문가들이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보기에는 막 약간 이런 포인트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계속 그 표정으로 보다. 어떤 부분이 특히 그랬어요? 일단 배우의 조합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거는 맞아. 그냥 트레일러만 봤는데도 저도 약간 좀 약간 이런 게 있거든. 히스클리프, 우리의 그 멋있는 야성미는 히스클리프를 제이콥 엘러디 호주 배우를 시켰는데 정말 거구죠. 이 배우가 최근에 맡았던 역할이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 이제 프랑켄슈타인 아닙니다. 네네. 크리처를 크리처가 그대로 이 폭풍의 언덕으로 건너왔어요. 촬영장이 옆에 있었나? 막 이런 식으로. 원래 좀 크잖아요. 그 엘로디가. 확인을 해봤더니 196cm. 2m에 가까운 정말 크리처다운 농구를 했어야 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마고로비가 사실 작은 키가 아니에요. 168cm. 그런데 근 30cm 차이가 나는 거죠. 설레는 키 차이인가요? 근데 많은 이제 내용을 바꿨고, 이게 사실 히스클리프가 저렇게 엇나가게 되는 데는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의 역할이 크거든요. 굉장히 그쵸. 학대하고 괴롭히고. 아버지 돌아가신다면 더 그러지. 맞아요. 그 인물이 없어요, 영화에. 힌들리가 안 나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가 쭉 살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악역을 같이, 그러니까 캐릭터를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린튼, 에드가 린튼, 굉장히 신사고. 맞아요. 그렇지만 유약하죠. 가장 그래도 제정신인. 맞아요. 네. 그분을 파키스탄인 배우를 배정한 거는 크게 문제 없었는데, 좀 거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성격, 집착, 뭐 이런 식으로 변태고. 거기다가 이제 에드가 린튼의 여동생인 이자벨라와 히스클리프의 관계를 완전히 변태로 해서 정말 이거는 완전히를 한 제가 2분 정도 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스포일러 문제로. 글쎄 뭐 저는 은하님의 따뜻한 우정 덕분에 보지는 않았는데 트레일러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또 메이킹 오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길래 좀 봤어요. 어떠니 일단 굳이 저렇게 캐스팅을 했어야 됐을까? 그런 캐스팅에 대한 논란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클리프가 사실은 이게 원작에서 보면은 얼굴색이 까무잡잡한 집시. 얘 어디서 왔냐? 동인도에서 왔어? 뭐 집시 출신이야? 이런 걸로 보아? 까무잡잡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너무 잘생긴 백인 남자 제이콥 엘로디를 데려다가 놓으니까 그 이미지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워싱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뭐 화이트워싱이고 뭐고를 떠나서 사실은 이 히스클리프의 어떤 피부색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원작에서는 이게 어떤 그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리고 겪어했었던 여러 가지 불이익,
10대 이런 걸 모두 다 내포를 하고 있고 계급 사회의 어떤 잘못된 모순점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뒤틀어졌다라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멀쩡한 백인 남자를 내고 나오면은 이거는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렇게 멀쩡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에드거 린턴은 전형적인 그 영국의 백인 상류층 남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샤자드 라티프가 맡았는데 이분이 파키스탄계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이고 어머니가 영국,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쪽 계열에서 혼혈이거든요. 사진이나 스틸로만 보면은 이쪽이 히스클리프야. 생긴 거로는 얼굴만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캐스팅이었을까 굳이.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화자 역할을 하는 넬리는 또 아시안 계통이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식으로 인종을 가지고서는 뭔가 똑바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바꾸고 장난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 근데 그게 똑바른 것도 아니라며? 네. 이 부분은 PC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저도 감독에게 물어보고 그 이해가 싶습니다. 안 가더라고요. 감독님께 이메일 보내야 되나요? 아니 그리고 이 캐서린 역할의 마고 로비도 너무 예쁘죠. 그쵸. 너무 아름다운 바비였잖아. 그러니까. 네. 근데 캐서린 이미지 딱 들어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릴 때 죽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19살인가 만 19인가 20살에 죽게 되는데 그리고 약간 여리여리하고 그러면서 들꽃 같으면서도 강인한 그 막 카리스마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앙칼지고. 근데 그 마고 로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쁜데 왠지 우리가 미국에서 헬스장에 가면은 3대 500점 칠 것 같은 건강한 미국 언니가 딱 생각나거든. 그는 안 어울린단 말이야. 캐서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작을 읽고 좋아했었고 예전에 한때 뭐 지금도 뭐 사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딱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꼭 붙였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펜네 감독이 어딘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대 때 읽었었던 폭풍의 언덕의 이미지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내가 10대 때 폭풍의 언덕을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좀 이 작품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히스클리프랑 캐서린의 사랑 이야기, 이 폭풍 같은 뭐 정열적인 정말 파괴적인 사랑 이야기에 되게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다. 그때 기억을 대충 기억만 담고 책을 다시 보시지 않고 안 했던 게 아니라 나도 그 생각했어. 기억만 갖고서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랄까 두 사람의 로맨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설은. 네. 물론 그 두 사람의 로맨스가 줄기를 타고 내려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복수라든지 증오라든지 사랑이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훈님이 말한 중요한 키포인트 대물림 사실 그 영화를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영화가 아니 다 나왔어 캐서린의 죽음으로 끝나요. 물론 캐서린의 죽음으로 끝나는 영화가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1939년에 네. 로렌스 올리비에 판도 네. 캐서린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마치 장발장이 촛대를 훔치고 나갔는데 신부님이 용서하는 거에서 끝나는 줄 알고 그게 레미제라블 끝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장발장으로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뚝 영화가 정말 진짜 이게 끝이야?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이제 드디어 나가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굉장히 싫었구나. 여기서 끝이라서. 하지만 사실 소설에서 보면은 그 격정의 어떤 상태가 아이들 때 내려오면서 그 미움으로 인해서 자식대가 더 고통도 받고 괴롭지만 근데 또 희망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 작품에 나는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쑥 없어지고. 그러니까. 철부지 티네이저 때 가졌었던 츤데레 남성의 어떤 격렬한 사랑 막 이것만 기억을 하셨던 건가? 약간 좀 그래갖고 네. 벨로였어요, 벨로. 그래서 뭐 보러 가지도 않은 주제 이런 말 하면은 또 욕을 먹겠지만은 뭐 은하님이 보고 와서 내 생각을 이렇게 확신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다 시큰둥하게 대답을 잘 자상하게 해드렸죠. 소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에밀리 브론테의 작품이죠. 에밀리 브론테는 브론테 자매의 둘째입니다. 1818년에 성공회 목사의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이 자매가 자라난 요크셔 지방이 진짜 이 소설의 무대처럼 굉장히 황량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샬럿 브론테는 제인 에어도 소설이 좀 이렇게 음물한 그치. 그런 분위기를 뭐 이렇게 밝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는 또 성격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 자기만의 세계를 굉장히 고집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는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향적으로 사람들하고 사교도 하고 네. 뭐 이런 스타일이었고 동생 또 이제 앤 브론테가 있잖아요. 거기도 좀 뭐 사회생활을 좀 하고 뭐 그래봤자 사실 집안이 그렇게 넉넉진 않았기 때문에 뭐 가정교사 네. 뭐 이런 걸 하고 했지만 이 에밀리 브론테는 약간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진짜 연애를 해보고 쓴 건지 그거가 좀 모태솔로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원래는 이 집안에 딸이 5명이고 아들이 1명이었는데 위에 언니 이제 마리아 그리고 엘리자베스 전부 다 같이 기숙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들을 위한 기숙학교 네. 거기 살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집안이 굉장히 넉넉한 게 아니니까 정말 최고급을 보낼 수는 없었겠지. 근데 거기서 뭐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이 발발을 한 거야. 전염병.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 있는 곳에서 병이 발발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결핵을 얻어갖고 아이고. 언니 둘이 이제 전부 다 사망을 하죠. 근데 그거를 이 이제 밑에 있는 뭐 샬롯이라든지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도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언니들도 그렇게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이 굉장히 그 어린 에밀리 브론테한테 아주 충격이고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그런 메모리로 남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막 똘똘 뭉쳐 지낸 건가요? 그 형제 자매끼리는 굉장히 좋았대요, 사이가. 근데 한 번인가가 화를 냈던 적이 있대. 샬롯 브론테한테 자기 방에 들어와서 뭐 자기가 글 쓴 거를 봤다는 거야. 뭐 일기는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냈다고 자기가 어떤 그 세계관을 적은 무슨 소설같이 막 그런 글을 먼저 봤다고 왜 이걸 보냐고 뭐 엄청나게 화를 내서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본인도 몸이 약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찍 굉장히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교사를 그때는 이제 상당히 많이 하러 나갔는데 집안이 또 뭐 굉장히 넉넉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싫어했대. 다른 자매들은 그래도 그냥 뭐 어울리면서 사는 거고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러고 하면은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 했는데 에밀리 브론테는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늘 진상 부모가 없겠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시달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집에 와서 아버지 노쇠하고 병약하니까 돌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빠가 있죠. 사고뭉치 오빠. 네, 이 오빠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고뭉치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뭐 음악적인 뭐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뭐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뛰어났었는데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지 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막내 동생인 거지. 앤 브론테가 오빠를 자기가 가정교사하는 집에 꽂아줬대. 우리 오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똘똘했나 봐. 그래서 소개를 해갖고 꽂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고를 쳐. 어떻게 됐죠? 가정교사 들어가고서는 그 집 마나님하고 바람이 난 거야. 이런.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갖고서는 이제 뭐 지금도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스캔들러스 했겠어. 그래갖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앤 브론테 그 자기가 그렇잖아. 좀 꽂아줬는데 이러고서 말썽을 부렸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이 집안의 가장이 죽어요. 오, 결혼하면 되네. 결혼하면 되잖아. 근데 이 마나님이 그러는 거야. 브랜닐한테. 우리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너랑 만나거나 아니면 너랑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은 한 푼도 애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단다. 어떡하겠니?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너와의 사랑을 이뤄나갈 수 없다. 근데 브랜닐은 정말 좋아했나 봐요, 여자를. 그래서 막 내가 사랑한 여자를 눈물 짓게 할 수 없지. 그래서 막 끓는 가슴을 안고 그랬는데 거짓말인가? 뻥이었지. 그러니까 이 마나님은 그냥 가벼운 사랑? 막 이런 거였고 나중에 되게 돈 많은 남자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소가리를 하고 막 그러고 그 남자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런. 탕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름실 맞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고 죽어요. 힌들리랑 비슷하네. 모델이 오빠였다는 얘기가 있어. 근처에 있었네 그런 인물이. 그렇죠. 근데 이 브레넬은 그 샬롯도 싫어하고 앤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에밀리 브론테만 어쨌든 오빠라고 살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폭풍의 언덕을 구상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지윤님한테 맨 처음에 이거는 별로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인상은
그런 아까 감독님이 가졌던 펜넬 감독이 가졌던 막 불타는 사랑 막 서로를 파괴하는 사랑 그거가 이제 남았다기보다는 그냥 음산함 그 집안을 둘러싼 막 거기 계속 이제 기분 나빠. 애들을 괴롭히고 서로 막 맞아요. 못됐게 얘기하고 맞아. 막 괜히 약간 그 집은 지나가다가 의자 여기 있으면 발로 팡 차고 지나가는 그냥 그런 못 가. 그냥 삐뚤어진 사람들 많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더니 너무 그냥 기괴하다. 이제 소설 자체도 사실은 기괴하긴 기괴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하면서 임성환 작가 드라마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임성환 작가님이 약간 묘한 대사를 많이 쓰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이다. 뭐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임 작가님 아니셨어요. 임성환 작가가 아니라 김순옥 작가 펜트하우스랑 되게 비슷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악역인데 계속 소리 질러서 막 드라마 한 2편 보다 보면 머리가 막 덜렁덜렁 하거든. 약간 소설을 읽고 있는데 막 계속 기빨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19세기인데 너무 마라맛이다. 이런 19세기 소설 중에 이렇게 마라맛 소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19세기 초반에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자기 생각만 하고 증오에 차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펜넬 감독이 가졌던 어떤 그 파괴적인 사랑 이 인상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완전히 잘못 읽었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뒷부분에 가서 2세대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울컥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사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나온 소설이잖아요. 훨씬 전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프로이드 다 아니까 그리고 어릴 때의 경험, 뭐 애정 결핍, 엄마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이제 보고서는 이제 오은영 선생님 같은 말을 이제 툭툭 내뱉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때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읽으면서 없었던 시절에 이런 인간의 어떤 심리,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헤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막 자기가 나가서 막 나쁜 남자 연애도 하고 뭐 펍에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막 하면서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혼자 오로지 상상으로 그러니까 창조해낸. 근데 다 상상은 아니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아까 우리가 오빠 얘기를 하면서 힌들리 얘기를 했듯이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구나. 그 관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내면의 어떤 세계를 통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작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동시대의 소설은 대부분 사회적인 제도,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결말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권선징악 이렇게 끝나는데 정말 이 폭풍의 언덕은 굉장히 인간의 내면에 가장 강렬한 그 감정을 다 끄집어내는 게 그때로서는 굉장히 없었던 것이고 어떤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스토리를 펼쳐나갔다는 게 다른 소설들과 차별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폭풍의 언덕이 아직까지도 고전으로 읽힌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동시대의 가장 대표적 작가는 찰스 디킨스거든요. 찰스 디킨스 뭐 지윤님 두 도시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올리버 트위스트도 있고 뭐 좋은 소설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사회의 문제 속에 또 선한 사람들이 많죠. 그쵸. 선한 주인공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이제 겪고 또 이제 나쁜 사람들한테 악용을 당하다가 결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얻고 이 책을 덮게 되는 그런 거고 사실 그 찰스 디킨스는 당대에 굉장히 명성을 얻었죠.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책이 불티나는 듯 팔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다음 스토리 뭐야 막 이랬는데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이 나왔을 때는 뭐 인기가 없진 않았는데 굉장히 놀랬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야? 지금하고 똑같은 반응이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음울해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그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은하니 말을 따를 걸 그랬나 막 그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읽고 나서 계속 이렇게 곱씹어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좋아할 수 없는 책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주인공 자체도 그래요. 사실 맞아요. 히스클리프라는 존재를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미스터 다시지. 그냥 사랑스러워. 그죠? 근데 히스클리프는 멋진 인물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인물? 악인이지. 악인이죠.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힌들리, 그러니까 여주인 캐서린의 오빠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 자신이 괴롭히는 것도 어마어마해. 맞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캐서린이랑 마음의 친구라고 같이 다니는데 나쁜 짓도 많이 해. 그러니까. 그리고 캐서린도 늘 말썽 피우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러고. 옆에 있는 하녀 꼬집고 막 이런 유치 아주 그냥 지멋대로인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인간이 굉장히 이제 입체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아니 도대체 우리는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끔 이제 개츠비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츠비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츠비가 데이지에 대한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었냐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은 이상에 대한 사랑이었냐 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개츠비는 데이지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히스클리프는 와갖고 그 언쇼 집안의 집을 자기가 가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츠비였으면 그 집을 막 꾸몄겠지. 멋있게 꾸며갖고서는 막 옷도 막 챙겨놓고 막 데이지 데리고 와서 보라고 셔츠 아름다워요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런데 히스클리프는 그냥 냅두잖아. 아니 그러니까 개츠비는 어떤 면에서는 한 목적적이에요. 나는 데이지랑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래서 데이지랑 행복하게 살 거야라는 게 있는데 히스클리프가 와서 하는 행동들은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보면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복수. 다 그냥 파괴시킬 거야. 니네 모두를.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상관이 없어. 맞아요. 그것이 되게 놀라운 부분이긴 해요. 캐서린에 대해서도 사랑은 남아있지만 그만큼 증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끝까지 다 못 듣고 나간 바람에 캐서린이 결국에는 저 상류층의 집안 좋고 돈 많은 에드거를 택했다. 나를 버리고 그 원한만 남아있기 때문에 너도 망해야 돼. 너무 사랑하지만. 약간 이게 있잖아요. 부질없지만 다 들었어도 캐서린 결국 에드가랑 결혼하고 그치. 뭐 복수하겠다 돌아왔겠지 또. 약간 그 히스클리프는 밀당을 하면서 그냥 어장관리의 그 일원으로 놔두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뭐 사랑했다 진정원 뭐 히스클리프가 나고 내가 히스클리프다 근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고 무슨 말렸네. 그러면 결혼해야지. 걔랑. 그냥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주 이기적인 여자인 거야. 뭐 데이지도 이기적인 여자이긴 했지만 여기는 그러면서 착한 척해 심지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들만 다 모여 있죠 여기에 사실. 맞아요. 근데 난 헤어트는 괜찮았어. 유일하지 않지. 에드거 린튼과 함께 이제 몇 안 되는 정상인으로. 나름의 이제 정상에 가까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익숙한 이제 드라마의 남주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뭐 자기가 사랑한 그녀가 남기고 간 자녀 또 사랑하잖아 또 그러면은.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죠. 너도 복수의 대상. 약간 뭐 이런 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파괴적인 인물이고 원래가. 그리고 그거를 가감없이 주인공으로 드러냈다라는 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히스클리프하고 헤어튼의 관계예요. 불가사의한 관계죠. 되게 놀랍지 않아요? 네, 나는 맞아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 왜 몰랐을까 했는데 그게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헤어튼이 심지어 존경해. 그러니까 헤어튼이 힌들리하고 그 부인 사이에 난 거죠. 정말 일도 관계없고 그렇죠.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뭐 힌들리의 자기 아들이지. 처지를 나쁘게 만들게 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래서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거의 뭐 뭐랄까 일자 무식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박해 보이게끔 막 키워버리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이 헤어튼하고 어떤 동질감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는 거. 자기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아들은 저 약해 빠진 놈 저거 어디다 써먹어. 하나도 날 닮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못된 건 닮았던데. 그치. 못된 건 닮았지. 맞아요. 결국에는 이 헤어튼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 거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자식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피를 나눈 자식도 아니고 오히려 이 헤어튼한테 공감대를 느끼고 어떤 교감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모르겠어요. 에밀리 브론테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고 굉장히 그로 인해 사회로 인해서 힌들리로 인해서 이 언쇼 가문의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날 배신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결국 히스클리프는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것을 남 탓을 하고 계속 살고 복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를 시켰는데 헤어튼과의 어떤 관계를 딱 보고서는 어쩌면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막판에? 주임 박사님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거죠, 결국. 결국 고전이라는 게 훌륭한 것은 우리가 데미안을 다시 읽었을 때도 깜짝 놀랐지만 그치. 사실 이 폭풍의 언덕을 다시 읽으면서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미묘한 이번에 읽었더니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의 눈으로는 하나의 렌즈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결국은 지윤 박사의 해석이 다르고 내 해석이 다르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고전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했는데 데미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하는 대사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밖에 없고 다른 거는 까먹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실은 다른 대사는 다 까먹고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게 캐서린의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까지만 해서 막 우리가 너무 멋있는 사랑이야. 뭐 엄청난 뭐 격정이야.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대사가 약간 좀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악의 존재를 그 히스클리프 안에 내재한 악의 존재 그 다음에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뭐 어떤 아까 말한 미스터 다시처럼 뭐 이런 조건을 갖춰서 좋아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뭐 어쩌겠니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종원 셰프를 보면서 내가 늘 어쩌면 이런 느낌이랑 여기서 왜 너무 다른 거지.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이제 꼭 얘기하는 게 역시 지팔 직권이다. 지팔자는 지각권이다. 네, 에드가 린튼이라든지 그쵸. 그 여동생도 그렇고 그 장면 있잖아요. 나냐 히스클리프냐 캐서린한테 이제 그렇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캐서린이 왜 그런 선택을 나한테 하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어장관리의 약간 완전 이제 전형적인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지 그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나한테 당연히 물어보지 그런 말이라고 하냐고 그거를. 근데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는 또 이제 갑을 관계에서 을 쪽에 있는 에드가 린튼이 떠나질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팔자를 지가 꼬게 되는 뭐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나쁜 건데 여기는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힌들리도 그런 종류고. 그러면서 힌들리가 왜 히스클리프를 괴롭히는가?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았어. 하지만 그 이어지는 행동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캐서린의 행동도 그렇고 사실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설명할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소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물들이에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뭐 괴롭히고 할 때 이유를 찾는데 맞아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이유라는 게 꼭 있어야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증오하고 이러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만과 편견은 굉장히 순진한 소설이야. 왜냐하면은 그 결혼제도, 지참금 제도나 한정상속의 제도란 게 있고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물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거는 엘자베스도 그렇고 사실 미스터 다시도 그렇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 유쾌한 하나의 소극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인간의 본질, 정말 불가사의한 이제 본질인데 이 소설에서 가장 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힌들리가 히스클리프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 괴롭힘의 끝이 뭐 히스클리프가 뭐 그걸 이겨내서 영웅이 되었다 혹은 뭐 그래도 사랑을 지켰다 이게 아니라 악마가 그냥 다시 악마를 낳았어. 더 악독한 악마가 됐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의 그 심리, 인간의 본질을 잘 잡아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사실 지금 보면은 아동학대의 어떤 정말 극치를 달리는 장면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뭐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히스클리프도 보면 자기가 애정을 가지는 아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망해라.
거의 뭐 이 수준인데 그래도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어튼에 대한 어떤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헤어튼은 나한테 다른 감정을 일으켜. 바로 5분 전에 본 헤어튼의 모습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화신 같았어. 그 녀석을 보면 심경이 어찌나 착잡한지 이성적으로 말을 걸기도 불가능했을 거야. 첫째,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캐서린을 닮아서 겁날 정도로 그녀를 연상시키는 거야.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소설에서도 넬리가 그 얘기를 해요. 캐시는 오히려 캐서린을 별로 닮지는 않았다. 근데 희한하게도 헤어튼이 자기 고모를 닮았다라는 거지. 특히 눈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캐서린을 아주 빼닮았다.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헤어튼을 보면서 이 히스클리프는 어떤 미러링을 느끼지 않았을까. 자신의 모습. 자기가 그렇게 천대받던 모습. 자기가 그렇게 구박받았던 모습. 그런데 히스클리프하고 헤어튼이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뭐죠? 히스클리프는 그러면서 복수심과 증오심을 느꼈는데 헤어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히스클리프를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영원한 프로텍터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정말 100% 자기가 신뢰하는 인물로 존경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게 이 에밀리 브론테가 사람의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나중에 걸어가게 되는 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갈라지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히스클리프하고 헤어튼은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을 보내겠지만은 달라지게 되잖아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근데 달라지는 것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죠? 그 헤어튼의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 애가 좋은 거야. 그냥. 3대가 되면 더 나쁜 놈이 돼야 돼. 사실은. 히스클리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서 폭풍의 언덕 그 워더링 하이츠를 잘 가꾼 게 아니라 아주 폐허로 만들었어요. 이거 도저히 뭐 정말 여기서야말로 전염병에 막 창궐할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굉장히 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멀쩡한 인간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어린 캐시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남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다른 게 하나 있긴 하죠. 캐시가 버리진 않았잖아.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버리고 에드거 린턴한테 갔지만 캐시는 버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캐시는 캐서린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히스클리프한테 뭐 너밖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선 결국에는 이제 버리고 갔던 것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구박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 무식한 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헤어튼하고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튼 옆에 있는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권선징악도 없고 되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악한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낸 그래서 우물하게 만드는 소설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희망은 보여줬다. 인간은 그 작은 희망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희망을 가지는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게 이 2세대로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연애가 사촌 간의 연애죠. 그러게? 네. 왜냐면 사촌끼리 결혼하고 어린 캐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는 게 린튼. 사실 자기 고모의 아들이죠. 자기 고모와 히스클리프 사이의 아들이니까 고종사촌이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결혼한 헤어튼은 어떻게 되나요? 이종사촌인 거죠. 이종사촌, 외삼촌의 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찾아봤잖아, 다시.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영국은. 영국이 1949년에 하도 이제 근친 간의 결혼 이런 게 많으니까 메리지 액트라는 거를 이제 포고령을 내리는데 거기서 부모 자식 간 결혼 안 된다. 그럼 부모 자식 간 결혼했던 거야, 그 전에? 그게 있나요? 그다음에 형제 간 결혼 안 된다. 이유. 그랬더니 이제 밑에 사람들이 또 질문을 나 같은 사람들이 달았어. first cousin이 결혼이 되나요?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기괴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동본이 안 되는 적도 있었잖아요. 정말 알지도 못한 친척도 아닌데도. 근데 어떤 면으로 유전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길을 걸은 건데, 야, 그게 가능한 나라였구나. 아니 뭐 예전에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뭐 이거는 하죠. 뭐 알려져 있는데 웬만하면 사촌끼리는 좀 피하는 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혼 연애 관계가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지훈 박사 얘기한 대로 소설이 나왔던 시대가 심리 상담이 있고 정신 분석이 있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1847년인가 출간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보호라는 의식도 없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찰스 디킨스 소설을 보면은 아동 노동, 아동 학대에 가까운데 여기는 이제 노동을 시키진 않는 것 같은데 뭐 노동도 좀 시키지만 학대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 학대가 굉장히 큰데 정신적 학대 중에 제가 읽으면서 제일 괴로웠던 거는 부모의 치부를 막 자식 애들한테 자기가 복수하려고 막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우리 아빠는 누나네 아빠 경멸해. 뭐 이런 식의 대화라든지 린튼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 누나네 엄마는 누나네 아빠 미워했대. 우리 아빠 좋아했대. 막 이러면서 몰랐지. 막 야,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대화 있으면 난리 나죠. 명절에 조금만 우리가 기분 나쁜 대화해도 난리가 나는 이 세상인데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읽었을 때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발간됐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반응이었대요. 아, 진짜? 너무 파괴적이고 사람들이 막 당혹스러워하고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그냥 민낯을 보여준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굉장히 뭐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사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저렇게 됐어. 근데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끄집어내서 할 수 있었던 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나 젊은 나이 요절을 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관찰을 하고도 이렇게 정말 심연의 어떤 끝에서 탁 끌어올린 뭐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아름답거나 네, 격렬한 그래서 너무나 격렬해서 파괴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굉장히 통렬한 시선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한다면은 당시 이제 영국의 계급 사회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또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그 계급 사회에 얼마나 인간이 천착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약하고 또 유약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읽고 난 다음에 왜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음사 북커버를 봤더니 폭풍의 언덕의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멜빌의 모비딕과 비견된 모비딕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비견되는 비극성과 시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근데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란 건 결국 권선징악에 가까운 비극인 거고 멜빌의 작품도 뭔가 인간의 심연을 다룬 것이긴 한데 이거는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면서 우리가 이성으로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다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폭풍의 언덕을 생각할 때 내가 히스클리프고 히스클리프가 나야라든지 죽을 때 뭐 영원히 사랑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거의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순옥 작가의 펜트하우스에 보면은 막 주단태랑 막 천소연이랑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의 뭐 마라맛 그런 홍탕의 작품인데 이번에 나온 영화는 이 마라맛 홍탕에다가 산초가루를 더 집어넣어서 도저히 삼킬래야 삼킬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더 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읽고 나면은 기가 빨린다. 맞아요. 네, 정말 인텐스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건 이제 제가 아주 빠르게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았어요. 네, 두 번째 읽고 나서 처음에는 아이씨 뭐야 하다가 나중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인간 세계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요즘 왜 인기 있는 예능 프로,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가 뭐야 막 이러고 보지 아 그렇구나 아유 저렇게 사랑을 하시네 뭐 이러지 않는 게 많은 것처럼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런 다각적으로 한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납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 참 그 얘기 안 했네요. 폭풍의 언덕이 진짜 언덕이 아니라 집 이름이라는 거. 네, 맞아. 언덕이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맞아요. 워더링 하이츠라는 게 예전에 영화 있죠. 퍼시픽 하이츠. 그다음에 이제 한남동의 중앙 하이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집 이름이죠. 네, 퍼시픽 하이츠. 멜라니 그리피스하고 매튜 모디 나왔었는데 마이클 키튼하고. 네, 정말 무서운 바퀴벌레만 생각나는 이제 영화였는데 폭풍의 언덕도 그런 이제 집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붙이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준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